자, 이제 457 매각 결정기일 여기로 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도 출제돼요.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내로 정해야 한다. 좋습니다. 이날 이제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거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내로 정해야 한다. 자, 매각 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판사님은 오리배를 싫어해요. 법원 안에서만 해야 돼요. 3번 허가받으면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으시고요. 5번이 중요합니다. 자, 4번.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방금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대금을 안 냈어. 그럼 법원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불러다가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근데 5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다. 그럼 차순위가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지. 받으면 아까 매수인은 대금 납부 안 한 거잖아. 매수 신청 보증 돌려줘라고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네.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지금 배우자는 게 뭐냐 이거냐면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 불허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때 허가고 어떤 게 불허가냐 이거지. 근데 민사집행법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이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온다는 말인 거죠. 여기는 불허가 사유를 배우는 거다. 불허가 사유. 어떤 때는 불허가냐 이거야. 자, 동그라미 1번.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를 정해야 된다. 새 매각은 아니어야 되죠. 재매각 X. 불허가 새 매각. 불세. 불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말은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이해하면 돼요. 뭐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된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임이 밝혀졌다. 또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2번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입찰해서 1등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채무자 1등 했다. 또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3번이에요.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재매각은 대금 안 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재매각을 할 때 이 입찰에 그 재매각에서 대금 안 낸 사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밝혀졌다는 거야. 1등 낸 사람이. 또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했다. 다른 사람 내세워서 1등 했다는 거지. 이때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불허가. 대표적으로 불허가 되는 사유를 보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농지가 경매될 때라고 돼 있는데 밑에 그 주의 좀 잘 보셔야 돼요. 주의와 이제 같이 보시는 건데 저번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이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경매는 거기다 메모를 하셔도 돼요. 앞에도 나왔지만, 앞에 단원에도 나왔었지만,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게 매우 중요했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야.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농지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거민 대상도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이렇게 외우라고.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다. 그럼 허가는 받을 필요 없이 농취증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날 내야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줘야 뭐가 나와요?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농취증의 발급 신청은 미리 해야 되잖아.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발급 신청하느냐 이거지.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입찰하기 전에 달라는 건 말이 돼요? 아직 내가 입찰도 안 했는데 가서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1등이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고 그렇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최고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 농지법에서 배우시거든요. 시, 구, 음, 면 가서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해요. 농지는 농업 경영이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내서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수요권 매수 신고인이 되고 나서 가서 발급 신청을 해. 발급 받아서 이날까지 내. 그래야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발급 받아야 되죠. 그래서 농지법에는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 며칠 안에 준다. 일주일 이내로 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며칠일 것 같아? 4일로 돼 있어. 4일. 주말 빼면 5일. 1등한 날은 한 자리 하잖아. 그래서 4일. 그래서 농지증은 경매 때문에 4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날까지 내야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온다. 언제 내냐 중요해요.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해 허가 나온다. 주의 보면은 이번에 29회에도 40번 문제 정답이었거든요. 매수 신고할 때 제출해라. X. 입찰할 때 내면 틀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항고. 드디어 허가 나왔어. 이런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다 허가 나오는 거야.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때는 이 항고 보증금이란 게 있거든요. 항고 보증금. 이 항고 보증금을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하고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항고 보증금이 2002년도 개정할 때 그전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만 항고할 때 보증금을 공탁했었고 나머지 항고에는 공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걸 남발했냐면 임차인 같은 애들이 많이 남발했어. 남발. 항고 들어가면은 보통 처리기간이 석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력없는 임차인, 방 빼야 되는 임차인이 가서 이유 없이 항고장을 내는 거야. 이 법원은 그냥 무조건 받아줘요. 석 달 지연되고 더 사는 거죠. 또 이 매수인은 항고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원했던 건 허가죠. 허가 나왔는데 뭐가 불만이야 지금. 가서 그래? 사실 내가 원했던 건 불허가란 말이에요. 우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매수인은 항고 안 돼요. 항고 안 되는데 매수인이 그 임차인 시켜가지고 부추겨가지고 내가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항고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경매 지연되면은 내가 대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항고 보증금은 누가 했던 다 공탁하는 걸로 하자. 뭐의 10분의 1이냐?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10분의 1만큼을 공탁하자. 네, 이게 매각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되면 몰수하자. 몰수. 그래서 뭐의 10분의 1? 매각대금 10분의 1. 우리 첫 시간에 아까 매수 신청 보증,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 이것과 잘 비교하셔야 되죠. 자, 3번은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양가로 7번. 그러니까 매각대금 지급. 이제 항고 기간이 끝나면 요즘에 거의 항고 없어요. 끝나면 매각이 뭐 확정. 얼마이나 대금 지급 기한. 동그라미 1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 대금 지급 기한. 보통 대금 지급 기한은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1월 안의 날로 정하는 게 규칙인데 그런 건 규칙이니까 시험이 안 나와요. 그다음 2번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밑에 주의 왜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어? 대금 지급 기일에가 아니라 기한까지. 되게 치사합니다. 이게 3월 30일에 이러면 틀려요. 3월 30일까지.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3번. 그러니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한 안에 아무 때라도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다 나오는 문장이야. 4번.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더 이상 매수 책임이 없지.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그때서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차순위. 그렇죠. 돈 받고 집에 가야죠. 다음 재매각. 1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무슨 매각? 재매각을 명해야 한다. 세매각이 아니라 잔금 안 되면 재매각. 2번. 재매각은 종전에 정했던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안 떨어진다 이거죠. 3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다. 돈 안 낸 사람. 이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해요. 냈던 매수 신청 보증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가 다 시험에 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배당이 있죠. 배당도 배당 순서 이런 걸 잘 묻진 않아요. 묻진 않으니까 배당 순서도 참고만 하세요. 뭐 경매 집행 비용이 0순위, 경매 집행 비용. 그 다음에 뭐 1순위는 최우선 변제권.
주임법, 상임법이 최우선 변제권 1순위. 그 다음에 뭐 임금 채권 중에 석 달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금, 뭐 상속세나 뭐 재산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이나 확정임차,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3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가 최우선 변제권이고 3순위가 우선 변제권이고 가운데가 세금도 있고요. 밑에 나머지는 일반들이 들어있죠. 임금 채권하고 석 달치 빼고 임금 채권, 임금, 그다음에 공과금, 건강보험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참고를 하세요. 다음 밑에 있는 내 앞으로 등기 촉탁하고 다음 페이지 배당, 인도인데 인도 명령이란 제도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 명령은 자 이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현재 거기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이자가 경락인이 찾아가서 제가 새로운 소유자인데요. 안타깝게도 집을 비우셔야 된다고. 언제까지 비우시겠냐고. 다음 달 말일 비울게요.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사비 좀 드릴게. 합의해서 그날 뺐어. 그럼 끝난 거지 뭐. 끝난 건데 문제는 이자와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법이지? 소송해야지, 소송. 명도소송이란 걸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지. 근데 명도소송하려면 누구 사야 돼? 변호사. 변호사 비용이 비싸요. 최소 300에서 500 사이에요. 부가세는 별도야 또. 근데 그 점유자가 10명이야. 어마어마하네, 비용이.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경매권에 대해서 그 많은 소송을 다 한다면 우리나라 변호사들 떼돈 벌겠네요. 이왕 법원에서 하는 건데 언제 그걸 다 소송하냐. 그러니 우리 소송 절차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인도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하자. 인도 명령 신청문 이걸 이제 써내는 거죠. 이걸 써냅니다. 써내서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이걸 법원에 제출해. 제출하면은 법원은 신속하게 이걸 판단해서 비용도 싸요. 한 장이 10,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법원이 이제 판결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대항력 없다, 나가라. 대항력 없다, 나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고, 소송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판결문을 그 점유자에게 보내주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소송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 거죠. 나가라라고 판결문을 보내준다는 거지 그 사람을 법원이 내보내준다는 말은 아니지. 근데 협의는 별도 당연히 해야 돼. 끝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는 거고. 그때는 진짜 영도를 당하는 거죠, 이제. 네. 인도명령은 그런 제도다. 소송 없이 할 수 있는 걸 말한다. 그 대신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자가 되고 6개월 이내만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인도의 6월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인도의 6월.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그 밖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명령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인 거예요. 이때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뒤에만은. 명도 소송은 진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 권리 분석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일단 5가지 권리를 외우셔야 돼. 저당권, 또 근저당권, 압류, 또 가압류, 그리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이 5가지 권리는 다 금전 채권자들이에요. 이 5가지 권리는 경매되면 항상 소멸이야. 경매되면 항상 소멸. 무조건 소멸돼.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같이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등기는 경매로 항상 소멸. 그러면 나머지 권리. 그럼 나머지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권리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주임법에 따른 임차인 이런 권리들은 나머지 권리들은
이 5가지 권리의 위에 있으면, 위에 존재하고 있으면 인수가 되고 이 5가지 권리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소멸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1번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 소멸되잖아. 1번 근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 소멸되잖아요. 네, 이렇게 나머지 용의권들은 얘들 위에 있으면 인수, 아래에 있으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말은 걔네들 밑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3번에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5가지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등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소유권, 보전, 가등기, 보전, 가등기 중요합니다. 소유권, 보전, 가등기, 가처분 등기, 환매권 등기도 마찬가지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권리 말고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를 시험에 잘 내는 이유는 보전 가등기를 잘 내는 이유는 이 담보 가등기 헷갈리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경매에서.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전 가등기는 용의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보전 가등기가 위에 있으면 인수, 아래에 있으면 소멸. 가처분, 환매권 등이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으면 인수, 아래에 있으면 소멸. 자, 그럼 오른쪽 인수되는 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등기 얘네들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한다. 다만 그중에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중요하죠. 다음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소유권 보전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환매권도 다 마찬가지로 인수가 된다. 다음 3번도 중요해요.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만큼. 여러분, 유치권은 경매에서 인수된다고 배우죠. 민법 시간에 배워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이고 저자가 경락인, 매수인이에요. 유치권자는 채무를 청구할 수는 없어. 청구를 못해. 그냥 경매에서 인수만 되는 거지. 청구를 못해. 다만 네가 나한테 줄 때까지 이 점유를 넘겨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근데 경락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는데 내가 너한테 주기 전까지 쟤는 나한테 거부할 수 있잖아. 안 줄 수는 없어. 서로 참 이상한 관계예요. 나는 줄 의무는 없어. 근데 안 줄 수는 없어. 나는 달라고는 못해. 근데 버틸 수는 있어. 서로 으르렁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유치권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없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임. 다만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압류 효력 발생 후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항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4번은 잘 안 나와요. 법정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이렇게 등기 안 된 물귀신은 항상 인수됩니다. 법정 지상권 인수, 분묘기지권 진짜 귀신이죠. 진짜 귀신 인수. 자, 5번은 주임법 상임법이 나오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권리 분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밑에 문제당 풀어보시면 쉽게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권리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462쪽으로 왔는데 이쪽은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또 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자, 매수 신청 입찰 같은 말이죠. 입찰 대리 이 말이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근거를 두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에 밑에 지금 까만색 박스에 넣어 드렸는데 기본서 혹시 앞쪽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 있냐면은 기본서 앞쪽으로 한다면은요 108쪽을 잠시 보시겠어? 108쪽? 108쪽을 잠시 보시면요 거기는 지금 개공의 겸업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먼저 법인인 개공의 겸업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5개 업무와 그다음에 경공매 업무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이 중개업이고 2, 3, 4, 5, 6 이 5개고 그다음 7번이 경공매잖아요. 그럼 7번 볼게요. 109쪽의 중간 밑에 7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또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야.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이걸 하고 싶으면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쪼개면 4개로 쪼개졌어 그때. 경매, 권리분석 알선, 또 경매, 매수신청 대리, 또 공매, 권리분석 알선, 또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 뭘 할 때 경매, 매수신청 대리 이걸 하고 싶을 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라. 경매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얘기다. 경매 사건은 소송사건이니까 소송사건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을 2005년에 개정하여 2006년부터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462쪽으로 오세요. 다시 462쪽. 그 의의 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 자, 공인중개사법 10조에 따라 14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우리 부칙상 개공은 안 되잖아. 아저씨는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법 법인인 개공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고 싶으면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매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고. 근데 중개사법 개정에서 2006년 1월 30일부터 이게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으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법원 행정처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만들 때 공인중개사법 이 법조문을 본따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흐름이 오늘 공부하시다 보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문장 뭐냐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별도로 등록하니까 경매 권리분석 알선 또 공매 권리분석 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별도 등록 없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하여 따옴표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란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의 제목이에요.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란 걸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고 이걸 간단히 줄여 대법원 규칙이라 한다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 이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법령이 아니거든. 법령이라는 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이 중개사법에 국토부령이 있고 경매 쪽엔 대법원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법원 규칙 하위 법령인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보면은 흐름상 예규는 넣어놨는데 예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규라고 써 있는 거는 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시중에 다른 기본서를 보면은 규칙과 예규를 따로 구분해서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대책 없이 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데군데 제목에다가 규칙인지 예규인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규라고 써 있는 거는 아예 공부하면 안 돼요. 해도 말리진 않아요.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라고 짧게 얘기한 거고 원래 이름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한다.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당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지방법원장에게 찾아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또 해라. 그럼 당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서 곧바로 가는 건 안 돼요. 이렇게 꼭 거쳐서 가야 돼, 거쳐서. 그러니까 이만큼은 옵션인 거죠. 이만큼은 옵션. 경매 대리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뭐 개공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당연히 별도 등록증 받아야죠. 이것도 걸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지방법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 실무교육 별도로 받아야 돼. 보증 설정도 별도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결격 사유가 있고 이쪽에도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결격 사유가 이쪽에 결격 사유에 또 나오진 않아요. 왜냐? 이쪽의 결격 사유를 이미 통과한 자니까요. 이미 개공이 됐잖아요. 이쪽에 결격이 이쪽에도 나오진 않아요. 또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보증 설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미리 좀 몇 개 당겨서 말씀드릴게요. 이 보증의 설정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등록을 한 이후에 보증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 설정이 되니까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요. 그런데 지방법원에 등록을 할 때는 이미 나는 뭐가 된 상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등록번호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쪽에 보증 설정할 때는 대리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을 해요. 이 중요한 차이를 이따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대법원 규칙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 때 공인중개사 법령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용어만 바꾼 거죠. 이 공인중개사법에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는 자리는 항상 누가 들어가게? 지방법원장이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그리고 등록증, 등록관청이 주고 여기 지방법원장이 등록증 줄 거고, 그다음에 이 중개업 등록 취소 등록관청이, 대리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지방법원장이, 이쪽에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이쪽에 업무정지도 등록관청,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개사법에는 시도지사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나오잖아요. 이 두 번 자리에는 이 동네는 누가 들어가느냐?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요.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대법관 있죠, 대법관.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이 법원 행정처장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실제 법원 행정처장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실제 실무적인 일은 법원 행정차장이 다 해요. 다 합니다. 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이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저번에 국정농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에 주축에 있던 분이죠. 네.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여러분 두 분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 느낌이 이쪽이 좀 이름이 더 있어 보이죠? 지방법원장 더 있어 보이잖아.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좀 느낌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훨씬 높은 양반이야. 이 좌우 흐름을 연결해보면 등록관청 시군구잖아. 등록관청 지방법원장. 여기는 시도지사나 국장 자리 누구? 법원행정처장. 이분이 더 높은 자리예요. 장관급이고 여기는 차관급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누가 높은지를 알아야 이게 뒤바뀌었을 때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국장 자리는 누가 들어간다? 법원행정처장. 미리 예상해 볼까요? 자, 우리 중개업 할 때 실무교육 누가 실시했지? 시도지사요. 실무교육 시도지사. 그럼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구나. 협회는요. 협회 중개업의 공제사업도 할 수 있고 매수신청 대리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이런 걸 정해서 승인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업을 할 때는 국장 승인,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흐름은 이렇다. 흐름은 이렇고 이제 본론 들어가죠.
자, 462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자, 목적부터 시작합니다.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오른쪽. 자, 등록기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괄호.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뭐가 있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관을 지방법원장에게 대리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법인을 더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일단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라는 얘기죠 뭐. 다음 등록 요건. 우리 등록 요건이 무슨 뜻이에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춰야 될 요건을 등록 요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꼭 하고 왔어야 됩니다. 1번, 2번을 잘 묶어 놓으시고 개공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칙상 개공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그러면 X지. 아저씨는 안 되니까. 다음 3번. 경매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중개업의 실무 교육을 받은 경우 경매 실무 교육은 면제된다? X. 이렇게 내기도 하고 다음 중개업의 실무 교육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경매 실무 교육은 면제된다?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상관없이 별도로 받아야 돼. 4번은 보증범위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였을 거 보증 설정을 미리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의할 점이 이 보증 설정이 지금 등록 요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등록 요건이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라는 얘기잖아요. 밑에 주의 보면은요. 시험 지문을 넣어놨어요. 주의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X. 중개업 등록 꼭 먼저 하거라. 특히 2번이 잘 나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만 된다고 돼 있으니까. 소공 안 돼, 아저씨도 안 돼. 그다음에 밑에 주의,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 보장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다. 이런 걸 풀려면요. 이 등록 요건이 어떤 뜻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등록 요건이 무슨 뜻이에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중개업은 언제 해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그러면 X.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요건이다. O 이렇게 부른 거죠.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니까. 그래서 2번 천천히 읽어드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합니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된 상태니까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는 거라는 거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 뒤에 이 보증제도 공부할 때 또 나와요, 이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X.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O.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여기는 대리 등록 신청 전. 좋았어. 자, 결격 사유. 저 밑에 주의 읽어볼게요, 주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이것도 시험 지문이었어요. 시험 지문이었고. 자, 박스 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 등록할 수 없다. 그게 결격 사유잖아요. 자, 1번이 중요한데 밑줄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밑줄 다음부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써 있어. 그러면 다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는 누가 하겠어? 지방법원장이 하겠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가 되었어. 취소되고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써 있으면 이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따가 저 뒷부분 가서 배울 텐데, 자, 중개업을 폐업하였다. 중개업을 폐업하였다고. 그럼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냐? 개공이 아니죠. 자, 개공이 아니면 대리인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한 사실을 지방법원장이 알면 매수 신청 대리의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은 대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된다는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개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리의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이건 법을 위반하여 취소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 중개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리 등록 취소된 경우는 이 경우는 뭐가 아닌 것으로 결격 사유는 아닌 것으로 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뭐 배우냐면 매수 신청 대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이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만들 때 좀 대충 만들었어요. 아니, 지방법원장이 대리업 폐업을 접수해서 폐업 처리를 해주면 등록은 없어진 거잖아. 근데 무슨 등록 취소 또 한다고 돼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외워야 돼. 그렇게 된 걸 나보고 어떡해. 그래서 다시 중개업의 폐업 또 대리업의 폐업은 무슨 사유라? 대리 절동치 사유다. 근데 이걸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밑줄 앞부분 읽어볼게요. 중개업의 폐업 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의 폐업 이 두 가지를 뭐? 제외한 사유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내는 것보단 예외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중개업의 폐업과 매수 신청 대리 폐업을 이유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뒷장에다 또 써둬요. 저 위에다가 중개업의 폐업, 대리업의 폐업을 이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를 이렇게 내겠지. 중개업의 폐업을 이유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에 해당한다. X!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엄청 친절하죠?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없어요. 진짜로예요. 여러분 시중에 그 서점 가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쓴 데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대충 예외 써놨어요. 그냥. 네, 법점은 그대로 써놓은 거죠. 자, 자랑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자랑은 좀 할 건 해야잖아요. 할 건 좀 해야죠. 네. 서점 가서 보시면 알아요. 다른 출판사 책도 한번 비교해서 보셔요. 비교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적혀있는 편이야, 이 책이. 네, 2번. 2번도 중개업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받았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다. 그래도 그 업무 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기 전에는 결격이라고 해야지. 3번. 이것도 중개업 다 보백인 거예요. 비슷하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를 법인인 개공이 받은 거예요. 이럴 경우는 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그런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원 임원은 결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다음 4번은 위 1, 2, 3, 4, 1, 2, 3번 이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이나 사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인 개공은 대리업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결격 사유 봤어요? 다음 페이지에 실무규.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실무규 받아야 되겠지. 괄호가 중요한데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 그 대표자 별표. 이게 특이한 게 매수 신청 대리할 때는 그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대표자가 아닌 사원 임원은 안 받아요. 예, 왜냐하면 대표자가 직접 입찰 대리해야 돼 가서. 예, 대표자만 받아요. 그리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중개업의 폐업 신고 또 매수 신청 대리업의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대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좋습니다. 하나씩 다시 해보죠. 자, 주의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업을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한 사원임원 전원 다 실무교육 받지만 경매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 이거 하나 비교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2번 중개사법 비교해보면은 등록관청 자리에 지방법원장, 시도지사나 국장 자리에는 법원 행정처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장 행정처리에 바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경매 실무교육에 법원 행정처장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지방법원장이 들어가서 틀이 나온다. 그렇게 나올 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항상 이걸 바뀔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상하고. 됐어요. 대표자, 그다음 법원 행정처장, 또 중개업의 폐업 신고가 됐든 매수 신청들이 폐업 신고됐던 그날부터 1년 안 됐으면 다시 안 봐도 된다 이거야.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걸 제가 위주로 외쳐드렸냐면 시험이 아직 안 나왔는데 2번이 제가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중개업엔 이런 문장이 없어. 여기만 있어요. 자, 경매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오,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의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 예규에 있으니까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방금 이제 우리 배웠던 게 뭐냐면은 자,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지방법원에 등록해 대리인 되는 거다. 그리고 등록 요건, 뭐 경매 실무교육, 보증 설정이 중요하다. 매수 신청들이 매수 신청들이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중개업의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한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는 이 폐업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는 결격이 아니다. 이걸 제외하고 등록 취소료 3년 안 되면 결격이 된다. 경매 실무교육 이게 보셨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등록 절차로 들어갑니다. 등록 절차 들어가서 대리인 되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업무, 의무, 또 보수 뭐 이런 걸 위반시 받는 제재 이런 걸 다음 시간에 쭉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